예,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 동반자 경제협정, 그러니까 TPP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TPP 탈퇴를 공식 선언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예. 이혼하겠다 계속 얘기하는 거하고 예.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거하고 어마어마한 큰 차이잖아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딱 그 상황이에요. TPP 탈퇴하겠다는 얘기 계속했습니다. 예. 그런데 행여나 혹시나 그야말로 겁주고 압박하기 위한 그 용도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 결국 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고요. 예.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이죠. TPP는. 예. 미국, 일본 중심이고요. 한국은 여기 빠져 있죠. 그래서 뭐 나중에 우리는 여기 안 들어갔었죠. 맞습니다. 저희는 우리나라는 개별 자유무역 협정으로 계속 FTA를 맺었었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TPP 탈퇴만 보면 한국에는 오히려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걸 통해서 한 방에 역전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무역 영토를 한 방에 늘리겠다라고 계속 꿈꿔왔었는데 이게 일단 좌절된 건데 이걸 끝이 아닙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 대통령 만나서 우위의 위치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한미 FTA 재협상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이게 가장 두려운 거고요. 현재 TPP 자체는 우리에게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 그쪽으로 기울고 있는 게 불안한 거죠. 예, 나프타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재협상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같이 멕시코 같은 데 공장 세운 데는 이 나프타 흔들리면은 이거 진짜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데 말이에요. 맞습니다. 멕시코에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연쇄 효과를 받죠. 삼성이 갤럭시 노트 7의 발화원인을 배터리죠. 배터리가 아니라. 아니, 영어 발음 좋으신데, 이게 하도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 너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이 배터리 결합으로 밝혀졌네요. 맞습니다. 이제 오랜 기간 수만 개의 실험을 해서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시장에서. 그런데 삼성전자 자체 조사 결과로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 부품 문제였다는 거죠. 삼성 노트 7의 배터리를 공급했던 회사가 삼성 SDI하고 중국 ATL인데 최초에는 삼성 SDI 배터리에만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이번 둘 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고 삼성 스스로도 이 조립 과정에서 분량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정부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도 삼성전자와 같은 결론을 낼지 아니면 다른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는데 이르면 이번 달 말이고 다음 달 초쯤에 결론을 낸다라고 해요. 그 결론이 이 삼성이 자체적으로 낸 결론하고 같을지 아니면 다를지를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도 문제가 있다. 맞습니다. 그 어떻게 우연의 일치 측은 어떻게 전부 그렇게 이 문제 있는 배터리만 우리나라 중국에서 이렇게 생겨났는지 좀 삼성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삼성 노트 7이 상당한 그 고성능 폰인데 여기에 맞출 수 있는 배터리가 없었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터리 기술이 그만큼 못 된다 안 된다라는 수준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거죠. SK그룹이 LG그룹의 반도체 빅딜을 했네요. 예? LG 실트론이라는 회사를 SK가 인수를 한 건데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이 한국 반도체 역사를 약간 소개를 드리면 SK 하이닉스잖아요. SK 그 반도체에서 이 SK 하이닉스가 예전에 LG 반도체하고 현대 반도체가 합병해서 만든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LG가 예전에 98년 IMF 이후에 반도체를 내놓으세요라고 하는 디제 정부의 그거에 못 밀려서 반도체 사업을 포기를 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LG전자가 LG그룹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죠. 그런데 그래서 LG 실트론이라는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반도체는 사실상 정밀한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그림 그리려면 캔버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림 그릴 공간이. 그게 실트론이 만드는 만드는 제품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웨이퍼 생산 업체인데 이 웨이퍼가 여기다 반도체 회로를 만들어서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 회사를 SK에 넘긴 거죠. 6,200원에 전격 인수를 한 거고요. LG는 SK 하이닉스가 매물에 나왔을 때도 인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도 안 했다가 이제 완전히 반도체 사업에서는 미련을 버렸다라고 할 수 있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이 외에
LG 스틸트론 인수하기 전에 SK 하이닉스 외에 다른 반도체 관련 회사들을 많이 인수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야말로 수직 계열화 반도체 종합 그룹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설택배를 빙자한 피싱 문자가 너무 많다고 그러네요. 스미싱이라고 하죠. 문자 메시지하고 패싱의 합성어인데 최근에 뭐 택배가 여기저기 오고 가는데 휴대폰으로 몇 시에 택배 도착할 예정입니다. 요건 괜찮아요. 그런데 설 택배 확인하세요라고 무슨 홈페이지가 걸려있는 링크 걸려있는 이런 건 절대로 확인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에 들어가면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고 본인이 인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절대로 본인 인증하는 택배는 문자는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긴가민가 할 때는 뭐 물어보고 싶을 땐 주변에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전화 110번, 118번으로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을 하면 무료 상담을 할 수 있다라고 118번이요? 합니다. 118번이요? 맞습니다. 110번 내지 118번이라고 해요. 부동산 시장이 요새 차분해졌다 그러죠. 지난해 113 대책이라고 해서 가계부채 근절이고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냈는데 당시에 가장 뜨거웠던 게 청약시장하고 재건축 시장이었잖아요. 청약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백 대 1의 경쟁률은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 들어서 진정 국면인데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11월까지만 해도 신규 가입자 수가 40만 명 이상이었어요. 근데 12월부터 30만 명대, 한 10%, 20%대로 더 떨어졌고요. 재건축 아파트 보통 1억, 2억대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이게 지금은 안 붙어 있고 그야말로 호가로 거래되진 않고 호가로만 존재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붙은 거네요. 맞습니다. 가장 부동산 시장의 직방은 돈줄 재는 거거든요.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부동산 시장은 차분해지는데 그것도 뭐 예나 지금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민설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해에 재기에 성공한 박태환 선수 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목표를,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목표를 밝혔는데 7월에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할 것이다. 이런 계획 얘기했네요. 그 인천 문학 박태환 수영장이었었거든요. 이 공개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한 달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7월에 헝가리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하고 내년에 아시안 게임을 준비한다고 밝혔는데 또 2년 안에 이 자신의 이 최고 기록을 넘어서고 싶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이 400m에서 우승해서 리오 올림픽 부진을 싣고 싶다. 이런 목표를 밝혔습니다. 현재 이 가볍게 이제 몸을 풀고 있는 단계이거든요. 본격적인 훈련은 해외로 나가서 이제 할 예정이고요. 이 28살이라는 나이와 관련해서는 이 부상당하지 않고 열심히 훈련하면은 체력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의 니퍼트 선수 말이에요. 이 선수 잘 던지잖아요. 그게 얼마 받고 재계약할까 이게 이제 관심이었는데 역대 외국인 선수 최고 연봉을 받고 두산과 재계약을 했네요. 이 두산이 어제 니퍼트 선수하고 총액 210만 달러에 재계약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10만 달러는 역대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 최고 금액이기도 하고요. 지난해 니퍼트 선수가 이 역대 외국인 최다승 타일 기록 12승을 올렸거든요. 이 다승 평균 자책점 승률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어제 이제 재계약하면서 2011년 이후에 7시즌 연속으로 이 두산에서 뛰게 됐고 니퍼트 선수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 보우덴, 에반스 이 3명의 외국인 선수하고 모두 재계약하면서 이 두산이 한국 시리즈 2회 연속 우승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니퍼트 선수가 7시즌 동안 우리나라에서 뛰면서 우리나라 여성과 결혼도 했고 귀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팬들한테 아주 친숙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아주 부쩍 성공한 선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이제 코리안 드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에 니퍼트 선수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에 이제 입단을 했는데 이 메이저리그에서는 빛을 보지 못한 선수입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두산 유니폼을 입었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에서 성공한 선수이거든요.
지난해 KBO 시상식에서 이 투수 3관왕하고 MVP 수상할 때 한 이 소감이 좀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라나면서 야구 선수로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을 너무나 자주 들었다. 두산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성공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는 아직도 이 팀에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한다. 하루가 끝날 때 거울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던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36살의 노정이거든요. 이 세월의 무게를 어떻게 이겨낼지도 궁금하고요. KBO 리그에서는 역대 가장 사랑받는 외국인 선수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야구도 국제대회가 점점 많아진다고 그러네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대만 3개국이 참가하는 프로야구 국가대항전이 11월에 열린다고 그러죠? 예, 우리나라하고 일본, 대만의 프로야구 기구가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3개국이 참가하는 대회인데요. 지난해 5월에 KBO가 처음으로 이 대회를 제안을 했고요. 이 첫 대회는 올해 11월에 일본 도쿄돔에서 개최가 됩니다. 4년마다 열리고요. 유망주 발굴을 위해서 24세 이하 또는 프로 입단 3년차 이하 선수만 참가하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5월에 우리나라의 20세 이하 월드컵이 개최가 되는데 지금 20세 이하 대표팀이 포르투갈에서 전지훈련 중이죠. 그죠? 예. 예. 1차 평가전에서 대승 거뒀네요. 예, 이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대표팀이 이제 어제 이 포르투갈 에스토릴 프리아이아 20세 이하 팀과의 평가전에서 5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예. 20세 이하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5월에 열리게 되는데요. 예. 이 대회를 앞두고 이 첫 번째 평가전에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고요. 예. 대표팀이 내일은 이 포르투갈 20세 이하 대표팀하고 예. 2차 평가전을 치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좁은 차에서 생활하던 은훈의 가족이 새 집을 찾고 가스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은 현석이가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월드비전은 위기 아동 지원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긴급 지원합니다. 연말 연시 여러분의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월드비전과 함께해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녀 개그우먼 조이란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잠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은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 난방을 하거든요. 이런 겨울철이 되면 석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근데 귀국을 하고 보니까 이게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겨울철 공기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깔았습니다. 우리 동네 대기질이라고 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실시간으로 우리 동네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 대기질 앱 요거 필수입니다. 필수. 외출하기 전에 대기 상태 먼저 체크하는 요 센스 기억하세요. 우리 동네 대기질 오마이 샤오신.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한국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한글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싫었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어 하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118개국 1,900여 개의 한글 학교에서 10만 명의 재외동포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한민족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도록 재외동포 재단은 전 세계 한글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재단. 공기가 탁해 작업이 안 됩니다. 유해 공기 때문에 직원들 건강에. 지금 당장 오토링크를 설치하라. 오토링크 산업용 집진기, 각종 분진과 오일 미스트, 용접효, 작업장 냄새와의 전쟁 끝. 믿을 수 있는 집진기 오토링크. 1577-7097.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지금 들으실 광고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메디톡스를 검색해보세요. 보툴리눔 톡신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 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 제약회사 메디톡스. 이 여자 궁금한 건 못 참는다. 그런데 왜 다른 건 다 물어보면서 필러는 안 물어보냐고요? 물어보세요. 뉴라미스인지 물어보세요.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메디톡스. 이 광고는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산 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에로 흘러간다. 오늘은 이효석의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한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하루 종일 이슈였습니다. 개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윤곽을 드러냈는데 도대체 뭐가 바뀌는지 어떤 부분이 개선되는 건지 좀 생소하시는 분들 많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개편안을 마련한 보건복지부 쪽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농인건강보험 정책국장 연결합니다. 노 국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거 뭐 바뀐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거 이거 뭡니까? 이번 그 개편안은 재산과 자동차 등의 부과를 보험료 부과를 좀 축소하고 그 소득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서 그 서민 부담을 좀 경감하는 데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족의 성별, 연령 이런 데에 부과하던 그 평가소득 제도를 17년 만에 폐지를 이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을 좀 단계적으로 강화해가지고 소득이 많으신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하고 또 직장인분들 중에서도 소득이 많은 분이 있습니다. 월급 외에 소득이 많은 분들은 좀 그 보험료 부담을 강화해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좀 더 부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재산과 소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산과 소득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그다음에 재산, 자동차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과가 좀 다릅니다. 예. 자, 정부의 개편한 대로 이렇게 바꾸면 가장 수혜를 보는 계층이 소득이 낮은 분들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지역 가입자로 대신 그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이 이번에 혜택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약간 있는데 예를 들면 네. 뭐 조그만 아파트 한 채랑 뭐 좀 오래된 자동차 한 대 있는데 예? 네. 소득은 없다 이런 분들이 이득을 본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월세라든지 생계형 자동차 이런 데에는 이제 보험료 부과가 단계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예. 그러면 손해보는 그룹은 없습니까? 손해라기보다도요. 그동안 이제 그 예. 좀 무임승차라고 그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
피부양자 중에서도 예. 지금 보면 피부양자가 7,2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이 7,200만 원을 초과하면은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예. 이것을 좀 단계적으로 낮춰서 이번에는 이제 3,400만 원까지 낮추고 나중에 3단계까지 가서는 2천만 원까지 좀 낮춰가지고 그래도 피부양자께서 소득이 있으시면 좀 많으시면 보험료를 좀 부과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바뀌는 겁니다. 2천만 원, 연소득 2천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소득 2천만 원이도 이제 보험료를 낸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가지고 보험료를 좀 내시게 되는 겁니다. 얼마요? 그것은 이제 그 소득의 내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공무원 연금 받으시는 분이 2천만 원일 때 예. 그러면 이제 그분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예. 전환이 되면서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50%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이 되겠고요. 1,000만 원을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예. 예. 근데 최저보험료가 올랐죠. 3,590원에서 13,100원으로 굉장히 올랐는데, 예? 네네. 이거 최저보험료 내던 분들은 부담 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저보험료가 이번에 이제 직장과 지역 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최저보험료는 올렸습니다만은 일단 현재 내고 계신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보험료하고 최저보험료 13,100원하고 차이가 생기면 예. 그건 감경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험료 내는 걸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험료대로 내면 된다. 네네네.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최저보험료가 올라가지만 그것을 내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저보험료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 13,100원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 아닌가요? 지금 이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파악률이 좀 낮지 않습니까?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보이지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소득 파악률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소득이 낮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최저 보험료를 정하지만 현재 형편이 어려워서 최저 보험료를 낼 수 없으실 경우 지금 내는 보험료하고 차이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저희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경감을 해드립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말이에요. 직장 가입자하고 지역 가입자 구분을 없애자. 예? 아예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소득에만 부과하는 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비중이 30% 정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하고 자동차에다가 이제 부과하는 보험료가 좀 있는데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보험료 비중이 낮아서 실제로 직장 가입자하고 동일하게 소득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똑같이 소득에만 부과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부과를 안 한다고 하면 형평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당분간은 이제 소득, 재산, 자동차에 부과를 하되 재산에 부과하는 걸 줄여드리고 자동차에 부과하는 걸 줄여드리면 소득에서 부과하는 부분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비중이. 그래서 점차 나중에는 소득 중심으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피부양자 문제 아예 폐지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던데. 피부양자를 폐지하는 건 좋지만 2천만 명의 피부양자 중에서 실제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한 280만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280만 정도밖에 이제 소득 있는 분들이 없는데 그걸 다 폐지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 이제 보험료를 내야 되겠죠. 근데 그 보험료를 내야 될 그분들이 형편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200만 원 넘는 그런 고소득자도 계시지만 100만 원 이하도 있고 50만 원 이하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폐지하기보다는 그것을
그 정서를 우리나라 국민 정서도 감안하고 예. 그분들의 소득 수준도 생각을 해서 예. 단계적으로 이렇게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 확정된 거 아니죠? 그죠? 예, 지금 저희가 예. 이게 이제 저희 정부안을 제시를 했고요. 이것은 이제 국회 그 논의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개편안이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1977년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처음 도입했을 때 설계에 참여한 분인데요.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정부 개편안 지금 들으셨죠? 조금 전에 얘기하는 거요? 네, 예, 조금 전에 연결.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저는 이번에 정부가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 저는 오히려 그 제안 좀 궁금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이 평가한다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개편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지금 같은 보험 시스템을 우리 적용받고 있으면서도 보험료는 전부 차별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 직장에 다니는 사람 월급에서 내고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다른 소득이 7,200만 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소득에도 부과하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영업자는 또 소득, 재산, 자동차 이런 데도 부과하고 또 피부양자라고 해서 직장 가입자의 그 노인이나 어린이나 이런 사람은 또 돈을 안 내고 또 지역 가입자의 편입이 되면은 돈을 내고 이 기준이 크게 나누어서 3대 차별 장벽을 가지고 있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한 7, 8가지 기준이 달라요. 예. 같은 적용을 받으면서 그래서 불행평하고 불공정하니까 이것을 하나의 잣대로 고쳐야 된다. 그래서 정부도 소득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그게 누구나 뭐 동의를 하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개편안은 차별적 구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암 환자가 있어 환자인데 처방을 냈다 이건데 A, B, C, D라는 약이 처방이 됐는데 그 약 처방이 잘못됐다. A, B, C, D가 아니고 A-, B-, C-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놓는 A, B, C, D 약에다가 약의 함량만 올렸다 내렸다. 이 사람 함량을 부담을 저 사람한테 솔직한 얘기로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차별적인 세 가지 기준을 하나의 잣대로 해야 형평성과 공정성이 되는데 잣대가 지금 잣대를 그대로 놔두니까 형평과 공정을 이룰 수가 없지요. 다만 폭탄 돌리기 형태가 되는 거지. 부담이 많아지는 사람 많아지고 적어지는 사람 적어지고 하지 이 소득을 기준으로 한 형평한 기준의 업 제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죄송한데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본데. 예. 아니 지금 사람이 이제 건강료를 다 적용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직장에 다니는 사람하고 자영업 하는 사람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 다른데 이 기준을 하나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소득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소득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그 소득 기준으로 마른 소득 기준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현재 적용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대로다 이거죠. 소득을 가지고 매기는 사람이 있고 또 소득하고 자동차 그다음에 점차 줄여가겠다는 거잖아요. 그 따로따로 매기는 그대로 놔두고는 형평을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기본적인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리
해봐도 형평을 이룰 수가 없는 구조다. 근본적으로 예. 쉽게 얘기하면 현재의 이 차별적인 구조는 법이 차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안 고치고는 불가능한 내용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무임승차나 이런 문제점은 여전할 것이다. 당연하죠. 예. 여전하죠. 다만 거기에서 또 무임승차 하다가 또 유임승차로 내리는 사람도 있고, 예. 계속 무임승차 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월급 외에 보험료를 더 내는 사람이 7,200만 원 더 냈던 사람인데 이걸 5천만 원으로 내려오면은 맹 내는 사람 안 내는 사람 불용평 숫자만 늘어질 뿐이지 예. 개선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소득을 기준으로 하자 하는 건 정부의 얘기대로 소득을 기준으로 매기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소득 파악이 어렵다. 예, 예. 이런 얘기를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소득 파악이라는 것은 공적 소득 자료가 우리나라는 95% 이상 파악돼 있거든요. 예. 지금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소득 자료가 83.9%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17%는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 없는 자료는 국세청이 가지고 있어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정부 내에 협의를 해서 아하. 그 자료를 가지고 오면 정부는 협업이 안 되고 있군요. 예. 예, 그 협되면 될 문제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왜 하느냐. 다른 나라는 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우리만 이래 하자고 하면 다른 나라는 그래 안 하는데 우리보다 소득 파악이 덜 되고 있는 대만도 이렇게 하거든요. 일본도 이렇게 하고 독일도 이렇게 하고 프랑스도 이렇게 하고 세계가 건강보험을 하는 나라는 다 그렇게 하고 우리도 소득 자료를 알겠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예. 쉽게 하면 우리 앵커께서 지금 어디 가지고 커피 하시 식사를 하시면 전부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다 사용. 이거는 거의 지금 현재 90% 이상 다 사용하니까 소득 자료가 다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영업자도 소득 신고가 90% 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왜 그런 걸 협력을 해서 소득을 하면은 맞는 말씀이세요. 안정부가 되는데 왜 그걸 삥삥 돌려가지고 자동차 소득도 안 나오잖아요. 세산도 소득이 안 나오잖아요. 다만 양도소득은 그 실현된 소득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되고 평가하기가 어렵다. 하는 제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매주 화요일 날 보내드리는 코너죠. 이것이 여론이다. 이 코너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 대선이 점점 가까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설 앞두고 후보들 대선 출마 선언 잇따르고 있죠. 또 저마다 이 하나씩 슬로건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후보들의 지지율 흐름 그리고 설 명절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들 후보들한테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지지율이 어제 보니까 떨어졌어요. 예, 소개를 하나 해드리면 이제 리얼미터가 1월 16일부터 20일 전국 2,500명 대상으로 유무선 스마트폰 앱 방식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제 호칭을 생각하면 문재인 26.1% 1위였고 2위는 반기문이었는데 22.2%였고요. 3위 이재명 10.1%,
안철수 7.4%, 안희정 4.7%, 황교안 4.6%, 박원순 3.4% 이제 이런 순으로 나타났는데 말씀하신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율은 22.2%라 말씀드렸는데 그게 19.8%로 떨어진 거예요. 예. 문재인 전 대표는 26.1%에서 29.1%로 올랐고 그러니까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이 답보 내지는 정체 또는 다소 하락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는데 컨벤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조사해요. 예. 응답률은 15.3%였고요. 표지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방규문 전 총장인 이 컨벤션 이펙트를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컨벤션 효과 쫙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고 귀국을 쫙 하면은 네. 근데 이벤트 아닌가요? 반 전 총장을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없었고 네. 그다음에 이미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들어와 있었던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랬으니까 이제 공항에 그날 왔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와 사회에서 사실은 이제 약간 언론에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몰랐던 것을 이제 알게 된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컨벤션 효과가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 악재들에 대한 대응들이 좀 많이 미흡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이 워낙 이제 빠르게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단순한 또 개인의 문제만은 아닌 측면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정당 지지율이 20% 내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과거 새누리당이 40% 넘을 때에 비하면 반토막인데요. 보수층 자체가 어떤 적극적인 의견을 표출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정치적 환경이거든요. 그런 것도 컨벤션 효과가 이제 나타나지 않은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이었다 보겠습니다. 근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지지율도 4.6% 나왔다고 그러셨나요, 아까? 네, 이것도 사실은 컨벤션 효과, 반 전 총장의 컨벤션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딜레마적 상황인데 중도층을 확장하다 보니까 보수 강경층에게는 정체성이 약한 것 아니냐, 반 전 총장에 대해서 이런 비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강경층에서는 정체성이 뚜렷한 인물을 띄워야 되겠다. 이런 이제 기류가 형성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의미 있게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4.6%라고 하면 우리가 대선 국면에서 한 3% 넣으면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보수층에서 한 4, 5%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그러면 보수를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 전 총장으로서는 그 5%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니까 그것이 이제 지지로 올라가는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 근데 문재인 전 대표는 이재명 시장 있잖아요, 또.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뺏어가는 사람이 있는 그래서 거죠. 이것이 나중에 어쨌든 기반을 넓히는 이제 효과하게 되면 좋은데 당장은 어쨌든 가능성을 어필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선권에 들 정도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보수 진영 내에서 어떤 변수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설이 다가오고 있는데 설 앞두고서 이렇게 막 후보들이 그래서 더 이 출마 선언하는 것 같은데 설 명절 효과 정말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아주 기회주의적 답변이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과거에 이른바 이제 장터 효과라고 해요. 시골장에 가면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어떤 사실관계들이 확인이 되면서 새로운 여론이 형성되는 것인데 명절에 이제 세대와 세대 또 지역과 지역이 만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흐름들은 일정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약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거의 사례를 좀 들어보면 2007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직접 명절은 아닙니다만 1년 전 추석, 2006년 추석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명박 후보가 그때 이제 북한 핵실험도 있었죠. 그다음에 어쨌든 근데 서울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서울시장의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방에서 많이 알려줬다. 전파를 했다. 그래서 어쨌든 확산되는데 북핵실험도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것이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
2년에 대선이었는데 그 1년 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그때 후보를 양보한 안철수 후보가 당시 2011년 추석에 전국적 인물이 되는데 어쨌든 그 추석이 좀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긴 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확산이 됐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통로, 그다음에 미디어 채널이 워낙 이제 확산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어른들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다음에 고령층의 이제 정보 습득 역량이라는 게 매우 강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가서 이제 듣고 와야 돼요. 네. 과거랑은 다른 상황이고. 그러니까 자율성도 사람들이 매우 강화돼서 누구 의견을 들어서 바꾸는 경우도 많지 않고. 그래서 어떤 과거보다는 그 장터 효과, 명절 효과가 좀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번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전 총장은 매우 이제 중요한 이제 기간일 것 같아요. 명절 기간에 모멘텀을 얻느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 프레임 내놓고 있는데 야권 후보는 정권 교체, 반 전 총장은 정치 교체. 어떤 거가 높다고 보세요? 간단하게. 이게 뭐 정권 보수 정권이 두 번이나 있었고 정권 말이고 또 보수 정권 하에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기 때문에 정권 교체에 대한 이제 대중 반응도가 이제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그 반 전 총장이 12일 날 저녁에 들어왔는데 13일 날만 정치 교체가 살짝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워낙 이제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 전 총장이 과연 이제 어떤 이 정치 교체, 정권 교체의 흐름이 굉장히 강한데 요구가 강한데 정치 교체 요구를 과연 정교하게 어쨌든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여부,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상당히 좀 약간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센터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화요일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 춥지만 여러분 그나마 마음은 따뜻한 마음 가지고 하루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